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350년 왜구들이 갑자기 기승을 부린 이래 눈물겨운 30년간의 노력 끝에 1380에서 83년 최무선의 진포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정지의 관음포 해전 등으로 왜구의 결정적인 침입을 격퇴하였습니다. 고려 수군의 장족의 발전이었죠.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더 확실히 왜구의 노력지를 차단하기 위해 고려는 왜구들의 근거지를 원정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왜구들의 소굴, 바로 쓰시마섬, 일명 대마도였습니다. 1389년, 그러니까 조선 건국 정확히 3년 전에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회군에 참여했던 박위가 조정의 명령을 받아 1차 대마도 정벌에 나섰습니다. 박위는 100여 척의 전함을 끌고 대마도로 가서 왜구 전함 300척을 부수고 고려인포로 100여 명을 데리고 오는 큰 성과를 내지만 박위가 이성계의 왕위 추대를 거부했고 조선이 건국되고도 고려를 부흥시키려는 듯한 의심 가는 행동을 많이 하면서 그 끝이 좋지 않은 바람에 박위의 공적 역시 많이 사라진 점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몇 년 후였던 1396년 태조 이성계가 김사형을 총지휘관으로 삼고 보낸 대마도 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사형이 갔다 온 2차 대마도 정벌은 박위의 1차 대마도 정벌보다 훨씬 더 기록이 부족해서 그 세부적 과정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사형이 정벌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태조 이성계가 환대한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뭔가를 하고는 왔는 듯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고부터 다시 왜구들이 기생충 마냥 살아나거든요. 태조 이성계 재위 기간 중 약 4년 정도 53회의 침입이 있었는데 이건 한 달에 한 번꼴로 왜구들이 쳐들어왔다는 뜻이죠. 조선시대 개국과 함께 15세기부터 다시 무더기로 왜구들이 나타난 배경에는 이번엔 중국 명나라도 껴있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개국하던 그 해에 일본의 남북조가 통일이 됩니다. 승리는 북조의 무로마치 막부였죠. 조선 개국 직후에 왜구들이 다시 여러 번 침입을 해온 거는 이 무로마치 막부의 지배를 원치 않았던 무장 해상 세력들이 일본을 떠나 조선을 공격하러 왔던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와 공식적인 조공관계를 체결합니다. 감합이라고 명나라와 교역을 할 수 있는 징표가 있는데 명나라와 교역을 하려면 이 감합이 필요했고 명나라 일본 무역을 그래서 감합무역이라고 하죠.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이 감합을 발행하지는 않았으나 조선 정부에서 발행한 통행 증명서를 가진 선박만이 조선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증서가 없으면 무역을 할 수 없으니 무역의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경제력이 빈곤해진 일본의 지방 세력들은 다시 무장을 하고 바다를 나가 조선과 명나라 해안가를 약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국토는 대부분이 산지고 평야가 적어서 늘 쌀 부족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외국과의 무역에 의존해야 하는데 명나라 조선이 무역의 규모를 최소화하니까 그들에게 남은 방법은 해적질이었던 거죠. 특히 조선과의 무역에 가장 크게 의지했던 일본의 지방 세력은 대마도 세력이었습니다. 이러니 대마도의 세력들은 왜구들을 지원해주고 왜구들의 기지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구들이 약탈해온 것으로나마 대마도 경제를 돌려야 했으니까요. 세종 1년이었던 1419년 5월 13일 황해도 해주 연평 곳에 이 왜구들이 배를 끌고 들어와 노략질을 하며 식량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지방관은 이들을 잘 달래서 보내기 위해 요구하는 식량을 주었으나 이들은 되려 민가를 더더욱 약탈하는 등 꼴사나운 짓을 합니다. 담당 지방관이 해주 연평곳으로 쳐들어온 왜구들과 소규모 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왜구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명나라 요동반도로 가던 중 병력 일부가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황해도로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조정에 보고되었고 아직 20대 쪼렙이었던 세종대왕은 수군 말고 육군의 방비를 강화하자고 했으나 조정의 의견은 왜구들은 수군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쪽이었죠. 그러니까 논의의 대상은 방어를 위해 육군을 강화하느냐 수군을 강화하느냐였는데 군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 이방원은 획기적인 제안을 하니 방어가 웬 말이냐, 왜구들의 본거지인 대마도 정벌을 떠나자는 생각이었죠. 지금 왜구들 상당수가 요동반도로 빠져있으니까 기회는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왕권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이방원은 이 체제가 자기 아들 때에게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일부러 세종에게 빨리 양위하고 본인은 상황으로 물러났지만 쉴 거는 다 쥐면서 세종의 정권을 감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마도 정벌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세종대왕 치세에 일어난 세종대왕의 업적처럼 묘사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은 상황으로 물러난 뒤 군사권을 여전히 쥐고 있던 이방원이 기획하고 주도했던 정벌 전쟁이었으며 세종대왕이 대마도 정벌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 이방원이 주도한 대마도 정벌 추진 준비가 고작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월 13일에 황해도 해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날 14일 바로 이방원은 이종무를 3군 도체 찰서로 삼고 정벌군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6월 초에는 남쪽 지방에 있는 일본인들이 혹시라도 왜구와 내통할까봐 전부 잡아들어 억류시켰고 이 과정에서 136명의 일본인들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6월 20일 이종무가 이끄는 군사 17,000명의 병력과 227척의 전함들이 대마도에 도착했으니 이 정벌군 조직 속도가 매우 빨랐죠. 역시 일처리는 이방원은 이 대마도 정벌을 통해 아직 자기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내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빠르게 보낸 거죠. 이종무가 이끄는 조선 수군은 대마도에 도착하자마자 포구를 점령했고 이방원의 예상대로 왜구들이 대거 명나라 약탈 때문에 빠진 상태에서 대마도 해안가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종무는 왜구 함선들을 불살라버렸고 조선인 및 중국인 포로들을 구출해내주었죠. 정말 큰 성과를 냈던 거죠. 이 대마도에 있던 왜구 병력들은 전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조선 수군은 식량도 2달치나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기는 상황에서 이종무가 느닷없이 산속으로 들어간 왜구 섬멸 작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산속 지형은 적군이 더 잘 아는 만큼 섣부르게 움직였다가는 이 부대가 오히려 괴멸될까 두려웠던 이종무는 일단 한 부대만 탐색하러 보내기로 하는데 장수들이 너도나도 피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전쟁에서 뭐하러 굳이 나가 싸웁니까? 이종무는 결국 제비 뽑기로 탐색을 보낼 부대를 결정했고 이 부대는 산속 탐색을 하던 중 아니나 다를까 왜구들의 매복에 걸려 약 180명이 죽고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만 쳤죠. 그런데 탐색을 나가지 않았던 조선 수군은 괜히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다가 죽는 전우들을 구하러 가지 않고 배 위에서 그냥 지켜만 봤답니다. 우군 절제사였던 이순몽만이 소수 병력을 이끌고 나가 화살 세례 속에 그나마 살아남은 조선 병사들을 구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찝찝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조선 수군의 승리였습니다. 태풍철이 다가오자 조선 수군은 대마도주의 소 가문의 항복을 받은 뒤 철군하였고 많은 장수들이 귀국 후 승진 및 많은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종무만큼은 무리한 공을 세우려다가 병사를 잃었다는 죄목의 탄핵 상소를 받았으나 대마도 정벌은 이방원의 작품이었던 만큼 이종무가 판단 미스를 해서 벌을 받는다면은 이방원도 자기 업적에 흠이 나거나 쥐고 있는 입지가 흔들릴까봐 이종무를 유배를 보내기는 보내되 다른 사소한 이유로 보낸 후 얼마 안 있어서 풀어줍니다. 조선의 대마도 정벌이 있고 약 1년 뒤였던 1420년 명나라 요동반도로 작정하고 들어갔던 왜구들도 다른 지방에서 명나라 군대에게 전멸당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명나라 군대들이 침입해오는 왜구들을 토벌하는 건 방어에 불과했고 조선의 대마도 정벌은 공격이긴 했지만 왜구 창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낸 거예요. 혼내고 조선 정부는 대마도 도주에게 알아서 왜구 억제하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대마도를 책임지던 대마도주는 이 섬도 척박하고 농사 지을 땅도 없는 이 대마도에서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왜구들과 결탁하는 방법이 유일했습니다. 명나라나 한반도나 대마도랑 교약을 안 해주잖아요. 나중에 상황 이방원이 죽고 세종대왕이 비로소 세종대왕 하던 때에 이 대마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던 세종은 재위 8년째였던 1426년 진해, 부산, 울산, 이른바 삼포 항구를 열어 대마도와의 교역을 허가해 주었고 재위 25년째였던 1443년에는 대마도와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고 보장해 준다는 개해약조를 대마도주와 체결하면서 이 대마도는 더 이상 왜구들에게 협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방원의 대마도 정벌은 개인의 야심이 물씬 들어간 정복 사업이기는 했지만 뒤이어 세종이 외교적으로 잘 마무리해준 덕분에 왜구라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심각한 문제가 한동안은 거의 해결되다시피 했던 의미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침략과 약탈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한반도나 일찌감치 세종대왕처럼 대마도와의 교역을 확보해 주었으면 왜구들의 침략이 그토록 심각하지도 우리의 피해도 그렇게 막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든 국제 문제는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는 일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왜구의 역사는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한동안 조용해졌던 건 맞지만 16세기 왜구 침입의 역사는 임진왜란 전까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개해약조가 체결되고 약 60년 정도의 세월이 흐릅니다. 60년 정도 지나면 대마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상단들의 욕심이 조금씩 커집니다. 삼포에 출입이 가능한 무역선의 수 50척과 대마도로 수출하는 쌀의 양 200석이 이제는 적어 보이는 거죠.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알게 모르게 삼포에 입국 가능한 일본인과 무역선의 수, 그리고 거래하는 쌀의 양들이 이미 제한선을 넘어 서게 됩니다. 심지어 조선정부에서 정해준 무역의 권역 바깥에 나가서 무단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례들도 많아집니다. 조선 어민을 이유 없이 살해하거나 해코지하는 사건들도 빈번하게 발생했고, 불법 어업 활동을 하는 일본인들을 조선 군인들이 잡으려고 하면 무장한 채 덤벼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11대 왕이었던 중종은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외인들을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합니다. 대마도주에게 강력 항의 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외인들을 잡아들여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리고, 무역도 단호하게 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제한했으며 가끔은 처벌의 의미로 무역 자체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일본인 상단들은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은 안 하고 조선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중종 제위 5년이었던 1510년, 일본인 상단들이 무장 병력을 고용하고 심지어 대마도주의 지원까지 받으며 부산, 울산, 진해, 삼포에서 4,000명의 군사로 난리를 일으킵니다. 처음엔 부산에서 일어나 부산참사 이우중을 살해한 뒤 제포참사 김세균을 납치했고 연포까지 진출하죠. 중종은 바로 토벌군을 조직하여 내려보냈으나 다행히 지방에서 군대를 잘 꾸려서 4,000명의 외인들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인 295명이 전투 중 사망하고 외선 5척이 격침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삼포회란이라고 합니다. 비록 삼포회란이 크게 번지지 못했지만 조선 백성 270여 명의 희생자가 나오고 민가 796가구가 불탔으니 우리 측 피해도 만만치 않았죠. 화가 난 중종은 삼포 중 제포만 무역을 허용해 주었고 나머지 2개 항구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불어 또 한 번 왜구들을 설칠 때를 대비해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무역과 혹시 모를 사태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비변사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이때까지 비변사는 어디까지나 난리가 일어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임시기구 혹은 임시본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쌓이고 쌓였는지 삼포회란으로부터 34년 후였던 1544년 부산의 사량진에서 이 왜구들이 또 무장한 병력을 데리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 사건을 사량진 외변이라고 하는데 큰 규모는 아니어서 바로 진압이 되었지만 중종은 남겨놓았던 한 개의 진해 항구도 그냥 폐쇄하겠다며 앞으로 대마도와의 무역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대마도주가 계속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과서한을 보냈고 마음 약해진 조선정부는 1547년 전면 금지까지는 철회합니다. 어느 정도 무역은 허용해 주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조선정부의 통제 강도가 굉장히 심했죠. 사량진 외변으로부터 약 10년 뒤 명종 제위 10년째가 되던 1555년 외선 무려 70척이 지금의 전남 해남어에 들어옵니다. 왜적들은 해남에 있는 단량성을 포위하는데 근처에 있던 장흥군의 부사 한온, 해남의 현감 변협, 전라우수사 김빈, 진도군수 최린 등이 단량성을 구원하러 왔다가 싸그리 패배합니다. 단량성은 그나마 버티며 잘 싸우는데 이 누가 봐도 성 방어를 잘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조선 측에서 화친을 먼저 제안해 옵니다. 외장은 이 화친 제안서를 보고 조선군이 화살 다 떨어졌구나를 눈치챘고 그대로 단량성을 향해 총 공격을 퍼부어 단량성을 함락시켜버리죠. 전라남도의 병력들이 대거 투입이 되는데 거의 모든 장수들이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왜적들은 해남, 강진, 장흥, 영암, 나주까지 돌아다니며 별 방해 없이 마음껏 활기쳤고 조정에서는 이준경을 전라도 도순찰사로 삼아 좌군과 우군을 구성한 뒤 현장에 투입시킵니다. 중앙에서 파견한 군대임에도 이 좌군을 거느리던 남치근은 싸우기 싫다며 땡깡을 부리지 않나 우군을 거느리는 김경석도 싸움하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주에서 부윤직을 맡고 있던 이윤경이 구세주처럼 등장해 군사들 군기에 딱 잡고 체계적인 지휘하에 영암성에서 왜구들을 무찌릅니다. 조선군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변 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 병력들은 이 전투에 협조하지 않았고 왜구들은 무사히 본국으로 도망칩니다. 이 사건이 1555년에 있었던 을묘외변입니다. 충격적인 건 을묘외변 당시 쳐들어왔던 왜적의 규모가 1만 명이 안 되었다는 거죠. 1만 명도 안 되는 병력에 조선의 큰 마을들이 유린당했으며 걔네 쫓아내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토벌한 것도 아니고 을묘외변 당시 왜적들은 충분히 약탈할 만큼 약탈하고 돌아갔죠. 이 을묘외변은 건국된 지 200년 정도 된 조선의 군대가 얼마나 형편없었고 군율이 흐트러져 있었으며 군역이 심각할 정도로 해이해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준 사건이었습니다.
을묘외변을 통해 임시기구에 불과했던 비변사는 상설기구가 되었죠. 을묘외변 이후 대마도주는 왜구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용서를 구하며 무역을 또 최소한만 보장을 받았지만 이 보장받은 무역의 범위는 대마도주나 대마도 상인들 그리고 왜구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조약이었죠. 1510년 삼포 외란으로부터 시작해 34년 후였던 1544년에 사량진 외변이 그리고 다시 11년 후였던 1555년 을묘외변이 터졌고 다음 가장 하이라이트인 임진왜란이 그로부터 37년 후에 일어납니다. 보시다시피 몇십 년 단위로 계속 일본의 침입은 이어졌죠. 하인리히의 법칙이란 말을 아십니까?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미 작은 위기들이 여러 번 나타나면서 반드시 전조를 깔게 된다는 뜻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화를 겪기 전에 보시다시피 몇 번의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그때마다 조선은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무역 폐쇄라는 감정적인 화풀이로만 대응했습니다. 더불어 이미 조선 국방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도 군사개혁은 부재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와 국방에 관해서 너무나도 빈틈투성이었다는 겁니다. 16세기 왜구들의 창궐에는 명나라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16세기 명나라는 조선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해금 정책을 펼치며 그 어느 때보다 해상 무역에 있어서 폐쇄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익성 좋은 사업을 국가에서 강제로 억제하면은 지하 경제가 활성화되고 범죄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명나라 내에서도 밀무역군 겸 해적들이 득을 대기 시작했죠. 명나라 해적들은 중국의 동남 해안, 특히 그 중에서도 절강성 쪽 바닷가에 집중 분포하고 있었고 하필 이곳은 또 전통적으로 왜구들이 많이 침입하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왜구들이 조선으로 넘어올 때의 전진기지가 쓰시마섬이라면 명나라로 넘어올 때의 전진기지는 고토섬이었는데 고토섬에서 중국으로 올 때 절강성이 가장 가깝거든요. 고토섬은 특정 한 개의 섬이 아니라 5개의 작은 섬들을 통칭하는 곳인데 해안선이 복잡한 탓에 왜구들이 거점으로 삼기 너무 좋았거든요. 문제는 명나라 해적들과 왜구들이 힘을 연합해서 절강성 쪽을 같이 털어먹으면서 상난도 함께 꾸려갔습니다. 대표적인 명나라 해적이 바로 왕직이라고 당시 해적의 정점에 서 있던 사나이였으며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범죄 조직의 보스였고 아예 왜구들의 소굴인 고토섬에서 호화로운 저택에 살며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주름잡던 대해적이었습니다. 명나라 관리들조차 왕직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세력도 컸고 그만큼 왕직에게 붙은 부패 관리들도 많았고 덕분에 왕직과 결탁한 왜구들이 더 기를 피고 다녔던 거죠. 1555년 조선에서 일어난 을묘외변 역시 왕직 휘하의 왜구들이었고요. 이맘때쯤에 포르투갈의 조총이 왜구들을 통해 일본에 전래되는데 그 사이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한 사람도 왕직이었습니다. 그런데 1556년 정직하고 유능한 명나라 관리 호종헌이 왕직의 오른팔 왼팔들을 포섭 후 서서히 왕직의 조직망을 헤집어 놓더니 공사 치는 데 성공한 호종헌은 왕직을 유인한 후 체포한 다음 처형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왕직이 얼마나 골칫덩어리였는지 명나라 황제 가정제는 호종헌더러 호종헌은 나라를 위해 힘쓰기로 다짐하고 충성과 지모를 다하였으니 공적이 비상하기에 마땅히 발탁하여 격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죠. 왕직사 후 이제 왜구들이 잠잠해지리라 생각했는데 그간 왕직의 왜구들을 너무 많이 키워두었고 왜구들을 관리하는 왕직이 사라지자 오히려 왜구들이 폭발적으로 노략질에 들어옵니다. 다행히 1561년에서 63년 명나라 장수 척계광이 활약한 결과 왜구들을 상대로 대승을 연이어 기록합니다. 영상 초반에 왜구 창궐의 요인으로 명나라와 조선의 무역 규제라는 대외적인 요인과 일본 사회의 혼란이라는 대내적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6세기 무로마치 막부가 있기는 하였으나 막부의 쇼군 가문이 천황 계승 분쟁을 두고 휘말리면서 천황과 막부의 쇼군의 권위가 같이 급락하였고 이 틈을 타 각 지역 다이묘들끼리 서로의 세력지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전국시대 1어 발음으로 센고쿠 시대가 개막합니다. 일본 역사상 최다 규모로 분열되어 있던 시대로 수많은 사무라이들과 다이묘들이 1인의 권력자가 되기 위해 내전을 벌이고 있었고 이러니 왜구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죠. 1589년 이 분열의 센고쿠 시대를 일시적으로 통일한 사람이 등장하니 그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으며 일본을 통일하고 강력한 중앙행정부가 들어서니 왜구가 단절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간의 모든 왜구들까지 박박 긁어모아 유례없는 조선 침공을 해오니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은 일본의 모든 지방 세력들과 다이묘들이 다 찬성하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으니 대표적으로 대마도 도주였습니다. 대마도는 대대로 왜구들과 결탁해 조선을 침공해오며 왜구들의 전진기지가 되어주지 않았느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대마도가 왜구들과 조선을 침공해온 건 조선과의 무역이 폐쇄되거나 위축되어 조선과의 무역이 끊기면 대마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약탈로 부족한 물자를 조달하고 동시에 항의성 무력 시위의 느낌도 있었습니다. 대마도 세력이 원하는 건 절대 조선의 멸망이 아니에요. 조선이 멸망하면은 그들의 주요 거래처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마도에게 조선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해외 시장이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이 조선으로 침공하면은 대마도에서도 그 기지 역할을 해주어야 했는데 그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면 대마도가 얼마나 탈탈 털리겠습니까? 당시 대마도주가 소 요시토시였는데 소 요시토시의 장인어른이 누구였느냐?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 제1군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였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전쟁에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반기를 들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부산에 상륙한 후 한양으로 올라가기까지 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을 건의했으나 전쟁 도중이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쟁이 터지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명나라 원군이 들어오자 명나라 측 대변인이었던 심일감과 곧바로 휴전협정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명나라 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휴전 조건이 서로 들어줄 수 없는 과도한 요구였던 거죠. 이에 명나라 심일겸과 일본의 고니시는 서로가 서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치며 국제 사기극을 벌일 정도로 고니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국제 사기극은 결국 그 들통이 나고 휴전은 결렬되고 다시 전쟁이 터지죠. 자, 그렇다면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다 저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크게 정리해보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단순한 건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공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발판으로 만주까지 명나라까지 대륙을 정벌할 생각이었죠. 이전까지 왜구들의 노략질 정도였지 누가 조선과 대륙을 정벌할 꿈을 꿨습니까? 만약 성공했으면 일본사의 길이 남을 수 있으니 그런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의 야망이 첫째 이유였죠. 둘째는 정치적인 이유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한 시점이 임진왜란 발발 고작 3년 전입니다. 이전까지 일본은 수십 년간 분열되어 전국 각지가 전장이 되어 지방별 다이묘들의 각축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두를 통일한 건 맞지만 그 중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이묘들도 그냥 히데요시가 힘이 강하니까 당장은 고개를 숙이지만 언젠간 독립을 도모하는 다이묘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히데요시가 아직까지도 눈치를 봐야 하는 커다란 세력의 다이묘들도 있었죠. 이들이 또 독립을 해버리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연합해서 히데요시 통수 치러 오면은 이거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었고 그래서 선택한 게 대전쟁이었죠. 전쟁은 국가의 모든 국력을 전쟁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일원화해버립니다. 전쟁을 빌미로 지방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외국에다가 배출시켜버리죠. 이러니 왜구들도 군인이 되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이제 갓 전국을 통일하는 히데요시 입장에서 이 다이묘들의 힘을 빼버릴 수 있는 기회가 침략 전쟁이었던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만성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간 왜구들이 명나라와 조선을 침탈했던 이유, 바로 쌀입니다. 일본은 국토 대부분이 산지고 평야가 없어서 쌀 생산량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식량을 조선이나 명나라에서 공수해야 하는데 무역으로 불가능하다면 살기 위해 별 수 없이 털어서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던 거죠. 그러나 깨작깨작 공격해오는 걸로는 당장만 해결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조선과 만주를 점령하면 거기서 생산되는 쌀로 일본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 세 가지 이유가 큰 맥락에서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이고 이 세 가지 이유는 나중에 그대로 똑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과 만주를 점령하는 명분이 됩니다. 제국주의론자들의 야망, 메이지 유신으로 인한 내적 불만 배출 및 국력의 일원화, 식민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수탈로 쌀 문제 해결, 이렇게 말이죠. 그때는 실제로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만주의 괴뢰국을 세운다는 게 실패한 임진왜란과의 차이라면 차이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임진왜란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역사 돋보기 임진왜란 3부작을 시청해주세요. 이번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향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항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외란 임진왜란 도중 조선군에 항복한 왜군 병사들을 일컫는 말로, 전쟁 초창기에는 조선 정부는 이 항외 병사들의 평범한 전쟁 포로 정도로 생각했는데, 전쟁이 시작하고 1,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들을 활용하여 항외 병사들로 구성된 일종의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사무라이 출신들이니까 검술 실력과 조총 활용 능력, 그리고 일본군 전술을 아는 내부자들이었으니 전투에 큰 도움이 됐겠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 투입된 10만이 넘는 일본군 내부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에 반대하는 무장 세력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투 승패와 무관하게 바로 조선군에 항복하는 일본 장수들도 있었죠. 가장 유명한 항해는 사야가일 겁니다. 일본군 제2군 소속이었던 사야가는 애초에 전쟁에 반대하던 장수였고,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병사 500명을 데리고 투항해버립니다. 당시 조선의 국왕 선조는 사야가의 무술과 전쟁에 대한 이해도에 감동해 그에게 김충선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하사해 주었으며, 이후 김충선은 경상도를 기점으로 의병 및 조선 관군을 지휘하고 조총 활용법을 알려주며 전선의 한 부분을 담당했답니다. 김충선은 나중에 병자호란 때도 가장 큰 전투였던 쌍령 전투에서 비록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전투 도중 청나라 기병대 500기를 격파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답니다. 조선이 김충선을 우대해준다는 정보가 퍼지며 많은 탈영하는 일본군 병사들, 전투 도중 쉽게 항복하는 일본 병사들도 있었지만 장수들이 투항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으며, 그중 한 명이 바로 여여문이었으며, 이 여여문은 김충선과 함께 조선군에게 일본군의 진법과 훈련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조선판 소년 병사인 아동대의 훈련을 담당하기도 했고, 일본인이다 보니 스파이 역할도 해주었죠. 이 외에도 항외 장수들이 꽤 있었고, 임진왜란 도중 항외의 수는 일반 병사들까지 합쳐서 최대 1만 명까지 집산하고 있습니다. 여여문 사후 선조가 그렇게 슬퍼했다죠. 선조 사후 광해군 때는 광해군이 이 항외 장수 및 병사들로 구성시킨 부대를 별도로 편성해 북쪽 국경지도로 보낸 뒤 여진족을 막는 임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북쪽 부대에 항외의 존재가 남달랐는데,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즉위했을 때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평안도에서 병력을 이끈 채 반란을 일으켜 수도 한양까지 장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괄의 난 때 이괄이 150명 정도의 항외 병사들을 동원했는데, 고효내, 서하지, 사쇠문 등 항외 출신 장수들이 이끄는 항외 부대가 이괄 휘하 부대 중 가장 강했고, 조선 관군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를 먹었던 부대도 이 항외 부대였죠. 웃긴 건 이괄의 난에 가담한 항외 부대를 막은 것도 가담하지 않은 황해 부대였으며, 그 일선에 사야가, 김충선이 있었답니다. 항외와는 반대로 순외라고 임진왜란 기간 일본군에게 부역한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 혹은 일본군의 협박 등으로 일본군에게 협력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런 순외들보다는 임진왜란 7년간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존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의 수는 최대 10만까지 육박하며 7,500명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귀국하는 데 성공했고, 포로 대부분이 서양인들 상단의 노예로 팔려가 유럽으로까지 퍼졌으며, 극히 일부만이 일본 사회에 정착합니다. 조선으로 귀국하려다가 죽은 수야 이루 말할 수 없죠. 포로 개인의 노력이든 조선 정부의 노력이든 어떻게 귀국한 포로들의 대우는 이 조선 사회에서도 매우 냉담했습니다. 우선 사람들 시선도 곱지 않은데 정부조차도 귀국한 포로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그저 알아서 적응해라 라는 식으로 방치를 해버렸죠. 더불어 전쟁 당시 일본군들은 조선인의 코를 베어 그것을 공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부대별로 누가 더 큰 전공을 세웠는지 배워온 조선인 코의 수로 경쟁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벌였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으로 들어온 조선인의 코를 모아 교토에다 묻어버렸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귀무덤입니다. 원래는 코무덤이었는데 일본인 스스로도 잔인하다 생각하여 귀무덤으로 바꿔불렀다고 하죠. 묻힌 코의 수가 12만 6천여 개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포로들 중에서는 민간인 포로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많은 비율로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도 조선이 일본보다 선진화된 사회였기에 문화나 기술면에서 조선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었고, 이를 잘 알고 있던 일본은 다방면의 조선의 기술자들을 억지로 끌고 옵니다.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인 포로들 가운데 일본 사회에 정착한 포로들이 바로 이 기술자들인데요. 여러 방면이 있었지만 먼저 성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리학자 포로들을 통해 유교의 성리학이 일본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강항이었는데요. 나름 명문가 집안 출신으로 성리학에도 능통한 양반 문관이며 임진왜란 도중엔 이 전라도 남원에서 의병을 일으키다가 실패하자 이순신에게로 합류하는 도중에 일본군에게 잡혀 포로로 일본에 끌려갑니다. 몇 번이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고생을 하며 교토까지 오게 되는데, 교토에는 일본 내 지식인층이 많았고 이들은 단번에 강하게 성리학 수준에 놀라게 됩니다. 일본인 지식인들도 성리학의 존재는 이미 알았지만 이를 일본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강항을 만나게 됐고, 후지와라 세이카, 요시다 소준 등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의 성리학이, 특히 강항에 공부하던 이황 계통의 성리학이 퍼집니다. 강항은 후지와라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었고, 이후 후지와라 세이카는 일본 사상사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부상하여 일본 성리학 계보의 시작이 되었죠. 또 하나, 일본의 포로로 건너가서 일본 문화계를 선진화시킨 분야가 도자 쪽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전부터 일본 사회에서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다도 문화가 시작합니다. 다도 문화는 당연히 찻잔과 그릇, 도자 등으로 관심이 옮겨갔으나 당시 일본은 우수한 도자를 자체 생산할 기술력이 없었고 명나라나 조선의 도자 수입품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상류 귀족층의 취미였던 이 다도 문화에 빠져있던 다이묘들, 일본 장수들, 사무라이들은 조선의 도공들을 마구잡이로 납치해 가버렸습니다. 그 수가 수천에 달했다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도공이 바로 이삼평이었습니다. 충청도 계룡 출신의 도공 이삼평은 피난을 가던 도중 납치되었죠.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이삼평은 납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일본에 부역했다고 하여 한국 일각에서는 이삼평을 순회로 여기긴 하지만 납치인지 자발적 투항인지는 아직 논란이 많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기술력을 천하게 여겼던 조선사회에서 도공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으나 일본에서는 장인이라 하여 사회적으로 대우를 아주 잘 받았다는 겁니다. 씁쓸하죠. 그리고 이삼평은 규슈 섬의 아리타에 정착해 조선의 백자 제작 기술을 일본에 전해주며 일본도 자체 도자 생산 기술을 얻었고, 일본에서는 이삼평을 도자 제작의 시조라는 뜻에서 도조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이삼평이 아리타에 최초로 가마를 설치한 이래 아리타는 일본 도자사의 본 고장이 되었고, 이곳 아리타에서는 가키에몬이라고 황실에 납부하는 다양한 색감으로 채석한 백자, 지방 번주를 위해 납부했던 주로 청색 알료로 그림을 그리던 나베시마 백자, 그리고 무엇보다 네덜란드인 등 서양인들의 취향에 맞춘 수출 백자인 이마리야키라고 있었죠. 일본의 백자 문화가 고공행진할 때 하필 조선의 백자 산업이 전쟁 이래 피폐해지고 있었고, 중국의 도자 산업 역시 왕조가 교체되는 시점이었던지라 몰락하고 있었으며, 이때 일본의 백자가 유럽에 퍼져 마치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백자를 생산하는 국가로 유럽인들에겐 인식이 되었던 거죠. 이토록 임진왜란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저 처절했던 전투 그 이상의 역사적 의의를 띈답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 다이묘들과 장수들은 전부 한국에서 내빼는데요. 그간 얼마나 전쟁에 지쳐 있었고 반대하는 세력도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아심 덩어리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은 세 번째 막부 시대로 접어들었고, 한일 외교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